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에 EPS 나왔는데 뭐 좋게 나왔죠. 2.91 정도 예측했는데 9.11 나왔다. 이건 8.5 정도 예측했다는 겁니다. 엔트로픽일 때 지분 출자를 했을 때는. 자,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 같은 경우에도 116.98 정도 예측했는데 119.796으로서 한 2%가 비트됐다. 전부 다 비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PS는 YY 기준으로서 많이 올라갔고, 자, 매출 역시도 좀 많이 올라갔다. 자, QOQ 기준에서도 거의 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글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EPS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아까 보셨듯이 에쿼티고 뺀 거는 2.85 정도 나왔죠. 예측치가 2.9니까 약간 미스가 났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7.02빌리언인데 119.80빌리언에서 이거는 거의다가 좀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Y 기준은 24% 했고, 총 비용을 뺀 것들 있죠. 그래서 매출에서 그거는 103.62, 이거는 거의 이제 101.07인가 비트했고, 중요한 건 캐펙스인데 캐펙스가 44.1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4.9빌리언이죠. 92빌리언 0.0한 지금은 조금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크게는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그멘트별로 봤을 때, 자, 구글의 클라우드 있죠. 요거 자체를 봤을 때는 22.46빌리언 예측했는데 24.77, 클라우드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 OP 마진 역시도 30.8 예측했는데 35.6, OP 마진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63.28 했는데 63.27로서 거의 비용 비슷하게 나왔고, 유튜브도 좀 좋게 나왔죠. 10.81인데 11.06으로서 거의 다가 뭐 나쁘진 않았다. 근데 그 캐펙스가 뭐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왔지만은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22.46 예측인데 24.77로서 또 비트했고, YY 기준 82%. 자, 오퍼레이팅 인컴도 지금 이제 8.81로서 212%가 성장했고, OP 마진도 35%, 30.8%보다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나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구글 지금 장외 시장에서 움직이는 폭을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0.3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 마치고 나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다. 요번에 어닝스 콜 할 때 그때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뭐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0.45% 상승되고 있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역시도 2.44%로서 장외 시간에서는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D램도 1.47,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1.62%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또 샌디스크가 1.97, 장외 시간에서는 반도체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습 캐펙스가 그렇게 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나쁘게 나온 건 없었죠. 자, 그러니까 거의 조금은 상승되는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4시 반부터 있을 어닝스 콜에 따라서 순다의 비차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내일 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플랫이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죠. 아직까지도 일단은 추세 자체가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와서도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진 가운데 있죠.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자, 고점은 플랫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단 실적이 된다면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외부 변수인 지금 유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오늘 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구글 실적들, 캐펙스가 어떻게 될지를 좀 관망하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3불대를 기록하면서 많이 올라왔죠. 2%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아무리 직전 고점이었던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9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계속 10년물 금리가 뛰니까 지금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가 4.659까지 갔습니다. 0.71% 상승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달리는데 힘이 없다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30년물 금리 역시도 5.14로서, 자, 이렇게 되면 직전 고점 있죠. 이 라인대를 만약에 돌파한다, 5.1을 갖다가, 자, 30년물 금리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눌리는 거지 실적이 시장을 누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외부 변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루 속에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년물 금리도 4.3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고, 그로 인해서 러셀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죠.
0.92%나 좀 상당히 1%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있죠.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아무래도 조금은 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역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XRP라든지 이더리움 전부 다가 자, 그런 모양이 있죠. 역헤드앤숄더, 리버스 앤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그나마 좀 바닥권은 형성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쌍바닥 치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좀 낮춰져야 되는데 금리가 안 낮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은 힘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때 좀 소강 상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일단 골드는 좀 올라가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달러 지수는 좀 내려가고 있고, 자, 아무래도 지금 너무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골드 쪽으로 조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 그 다음 50일 이평선지 밑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로 좀 가긴 아직까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강하게 돌파된다면 그렇게 돌파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이제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하락 추세에서 돌파낸다면 다시금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라인대에서는 반등이 일어났던 구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바닥은 일단 확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등의 규모가 크기 위해서는 저번에 일단 지금 이제 자본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구글에 있어서 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든지 조금만 더 소강 상태가 되든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움직임이 없죠. 알파벳을 중심으로 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일단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고, 좀 시장이 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중동의 분쟁 때문에 확대 우려 속에서 금값이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급등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금과 같은 비수익 자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 열릴 연준 정책 이런 것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연준의 관계자들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예상되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는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재확인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달러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에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금값이 안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미국 달러 강세, 국제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반등했다는 것 자체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다시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죠. 요것 때문에 지금 금값이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또 호르무즈 해외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의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키스탄하고 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은 둘째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헤그스에서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자체가 375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 의회에 밝혔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추가 군사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돈 더 내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급여라든지 운영, 유지 보수 이게 9월에 회계연도 말까지도 기타 예상 비용이 지금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MBC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내부 추산이 8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만큼 손상된 기지 복구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의회에서 나온다. 의회는 어디냐? 결론을 일단은 채권을 또 찍어낸다는 겁니다. 채권을 찍어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 자체 있죠. 계속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주식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주식을 못 올리는 그런 입장에 있다. 계속해서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찍어내면은 이걸 갖다 누가 메꿔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텀 프리미엄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장 안 좋은 소식은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해군단체들이 밝히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가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화물을 실은 유조선 4척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도달하기 전에 회항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원유, 가스오일, 나프타 등 380만 배럴을 운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제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07년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우려스러운 그 고비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를 자,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9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5%를 웃도는 수준에 근접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작용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최장기간 동안에 지금 5%를 돌파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높은 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더욱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자, 특별히 이란 전쟁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67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그 자체를 본다면은 미국 국가 부채의 총 생산량 GDP 한 10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7월에 이제 30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에서 다시금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채권 시장이 우려스러운 이정표에 직면되고 있는데, 자, 장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금 5%를 웃도는 상승률이 11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매도세가 촉발됐던 5월 이후에 가장 긴 연속의 상승세가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수요일까지도 5% 이상을 유지한다면은 다우마켓 데이터에서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도 이후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5% 이상을 기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장기물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6년도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월 3일까지 있죠. 이건 트레이딩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한 82일 정도. 그 다음에 일단은 2007년도가 44일. 그 다음에 2006년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가 11일인데 요번에 일단 목요일까지 간다면 이런 것들이 갈아치우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장기 채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장 큰 적은 결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게 유지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결론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최고 고점에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뛰어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회사채 발행도 역시나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사주는 게 아니고 얘들도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발행이 돼 있다. 그렇다면 사줄 세력은 없으니까 발행만 계속해서 된다면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그래프를 하나 보시죠. 요거는 일단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금 이제 얼마만큼의 지금 이슈 있죠. 정말 채권을 많이 발행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엄청나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5%를 주고 있죠. 30년물 자체를 갖다가 5% 주고 있으니까 이 국채에만 투자할 게 아니고 이 국채보다 수익률을 더 줄 수 있는 이쪽에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다 탄탄하죠. 구글, 마소, 아마존 다 탄탄하니까 난 차라리 구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채권들을 사겠다. 이보다 더 주면은 금리를 갖다가 가면 국채를 안 사준다는 겁니다. 결론은 국채를 사줄 세력이 있어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자,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장기채를 갖다가 얘들도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5% 이상에서 계속해서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국채 5% 있죠. 30년물짜리고 5%에서 그렇게 잘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자, 그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유가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서둘려 가지고 사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규모의 지출을 고려해 볼 때 장기 채권을 더 높은 수익률로 매입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안 사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이미 3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데, 자, 더 달라는 거죠. 분쟁 해결에서 670억 달러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GDP의 100%가 넘어드는 상황에서 더 일단 늘어나죠. 국채가 더 늘어나면은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 더 달라. 나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더 많은 지금 이제 이자를 달라. 그러면서 국채를 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안 좋은 데다가 외국 구매자들 역시도 지금 이제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미국 국제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보유한 자금을 갖다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외국 투자가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만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채권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년 만기에 국채 수익률이 5.25%에 도달하면은 재무부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재무부는 국채 수익률의 곡선 후반부가 너무 급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기업 가치 평가에 분명히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주가 안 올라가면 게임 끝나죠. 이런 것들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은 일단 지금 이제 호르무즈에 달려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서버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슈마컴이라든지 대리. 슈마컴 자체가 견조한 수익성, 수주 잔고 덕분에 주가가 15% 정도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서버라든지 AI 인프라 분야의 거대 기업인 슈마컴 자체가 예상 매출액 자체가 전망치 하단에 근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총 마진율이 15에서 한 17%가 될 것으로 추정. 저번에가 예측치가 8.2에서 8.4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품이란지 고객의 구성 덕분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물론 총 마진율은 긍정적이었지만 지배구조, 규제 관련 위험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매출이 110억에서 125억 달러 사이에서 예상치 하단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2016년도 말에 기준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수주 잔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주 잔고가. 자, 요것이 일단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주 잔고가. 그래서 4분기에만 무려 6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AI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정찰병을 보내자 이렇게 말했는데 크레디티 법안 이란과의 긴장 고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6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 상원에서 본다면 암호화폐 법안의 세부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세부사항, 특히 정부 관료의 주요 암호화폐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을 이야기해 본다면 주요 쟁점은 집행 권한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이 지금 이제 연방 공무원에 대한 윤리 규정의 집행 권한을 갖기로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주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백악관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측은 그 권한이 연방 법무장관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연방 법무로 가면은 공화당이 되는 거고 민주당은 주로 가면은 민주당이 되는 거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에 적용될 윤리 규정 제한 자체가 디지털 자산의 시장 투명성 법안 이것들이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트럼프 일가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자 그에 대해서 태클을 갖다 민주당이 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논란이 해결되면은 법안이 나머지 부분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불법 자금 조달 조항에서는 개발자를 어떻게 다룰지 다른 쟁점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8월 7일 여름 휴게 기한 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AMD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대규모 엔트로픽 인수 계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전에는 좀 하락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자, 시장하고 나서는 좀 장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서버 개발을 위해서 엔트로픽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AMD가 지금까지 체결한 가장 중요한 기업 인수 계약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트로픽은 AMD의 차세대 인스팅트인 MI450 칩을 갖다가 최대 2GW까지 구매할 예정에 있다. 납품은 2017년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서 AMD는 엔트로픽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자기가 돈 주고 그걸 갖다가 지금 엔트로픽에서 산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요 구축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AMD가 AI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첫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MD가 있고 저기 엔트로픽이 있죠. 엔트로픽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제 AMD에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얘가 일단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칩을 사죠. 칩을 사면서 또 어떤 걸 주냐면 지분을 준다는 겁니다. 지분을 주니까 아무래도 지분 투자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대로 자전 거래가 하고 있다. 옛날에 엔비디아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최고 경영자 리사수가 이야기했던 것이 자, 그들의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팀이 수개월 동안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자기들 거 주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 계속해서 쓰게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엔트로픽 역시도 지금 이제 자기한테 좀 유리하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공급 제약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핵심의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 강자를 본다면 구글의 지금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레니움, 그다음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들이 분산해서 대규모 학습 추론의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을 땀에 따라서 엔트로픽도 AMD의 칩을 갖다 자체 데이터 센터에 직접 도입하면서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라든지 전문 네오클라우드 파트너를 통해서 추가 용량을 임대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리사 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AMD는 엔트로픽의 향후 데이터 센터 임대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최첨단의 AI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함에 따라서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계의 추세가 되고 있다. 자,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다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일단 인프라 까는 회사들이 돈까지 대가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M7들이 계속해서 투자가 더욱더 일어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매출과 수익보다는 해당 분기에 완료된 자본 지출의 규모, 그다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울프 리서치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도에 자본 지출이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원래 예상치인 2,610억 달러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다른 그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서 다른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2분기에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에서 65%, 64에서 65%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다른데 CD 같은 경우는 68.5%까지도 성장이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이라든지 자본 지출, 그다음 전망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자본 지출 전망치를 갖다 1,800에서 1,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엔 얼마만큼 상향 조정할지 그다음 프리캐시 플로우 이런 것들도 46.3%가 감소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제 2분기에는 얼마만큼의 하한선으로 향할지 자,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알파벳은 1분기 말 이후에 200억 달러의 부채를 발행했고 버커셔 해스웨이 투자를 포함한 총 84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1,900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현금이 또 보유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킹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백로그입니다. 얼마만큼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구조적인 상승세를 본다면 4,62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의 수주 잔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해도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로그가 있으니까 이걸 믿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로 증가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수주 잔고 절반 이상을 딱 24개월 이내에 매출로 전환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유지가 될지 자, 그다음에 2분기에 매출 전환 속도가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것이 TPU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GPU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순다의 피처 같은 경우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API를 통해서 분당 160억 개의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량이 TPU 비용의 구조를 통해서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마진 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행 위험은 좀 커졌다는 겁니다. 원래 6월로 예상됐던 제미나이 3.5% 출시를 연기한다 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AI 수익화의 속도, 그 다음에 코딩, 에이전트 등 AI 분야에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좀 증폭되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010년도 1분기에 총 1,292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돈이 가장 많은 회사가 마소 아니면은 구글이죠.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얼마만큼 이 정도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더 투자해 줄 거냐. 자,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망치라든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반도체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오늘 저녁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첫 번째 건강검증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를 보게 되면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IBM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 회사 서비스 나우까지 있는데, 그래서 기대감을 앞두고 있고,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 이 두 가지 회사들은 전년 대비돼서 수익 성장률이 한 25%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IBM과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은 소폭의 수익 증가율이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월가가 이번 시즌을 통해서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충분히 좋지 못하는 이유만으로도 주가를 낮게 평가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미스가 나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IBM이 이번에 그랬다는 겁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5%나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또 오늘이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개별 주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기업의 마진은 각 기업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미시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이 실적이 한꺼번에 발표될 때 이런 결과가 더 넓은 거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알파벳, 테슬라, IBM, 서비스나우의 시총 자체를 합치면은 6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GDP의 21%에 해당한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나올 때는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의 호실적 이런 것들이 AI 투자 지출 자체가 상류 산업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되겠고 이러한 주식들과 물리적인 AI 그다음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상관계가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또한 IBM과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은 하루의 소프트웨어의 도입 그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이미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침체된 메모리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같이 묶어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번호와 주가가 2분기 실적 부진으로서 좀 하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번호와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EPS 같은 경우는 2.47달러서 예상치인 3.04달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들. 매출은 111억 달러로서 예상치인 107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가 증가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전력이라든지 전력화 부분에 호실적에 힘입은 것이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한 12% 유기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1760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잔고 그리고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과 마진 확대, 상당한 프리캐시 플로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번오버가 성장세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에 연간 매출의 전망치를 445억에서 455억 달러에서 455억에서 46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460억 달러는 애널리스트 컨센인 454억 5천만 달러 약간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 전망치 역시도 65억에서 75억 달러에서 115억에서 12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비트 조직 마진도 마찬가지로 전망치 22에서 한 14%로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나쁜 것은 없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주액인데 전력과 전기화 부분에 견조한 성장 힘입어서 88% 증가한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력 부분은 2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가스 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수주 잔고를 116기가와트로 확대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0년도 말까지 최소 125기가와트 수주 잔고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전기화 부분의 수주액이 66%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부분 수주액이 올해 들어서 50억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2015년도 목표치의 2배 이상을 돌파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비타에 힘입어서 분기에 프리캐시 플로우는 52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체 목표치 2015년도에 목표치를 넘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은 결론은 풍력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풍력의 육상 장비 판매량 감소, 그다음 해상 풍력의 프로젝트 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10% 감소하면서 이비타 손실이 2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분기의 가장 큰 성과는 242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결과를 통해서 2028년도까지 가스터빈의 지금 이제 발전 용량을 24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고 2030년도까지는 3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번호반 이런 효율적인 운영 기존의 설비를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수주 잔고 그다음에 단기 재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5년 이상의 계약 물량을 확보했을 때 증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수주 잔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른 풍력 부분에서 이제 하락은 되고 있지만 수주 잔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좀 눌린다면 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골드만삭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수합병 붐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인수 대상 후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일단 급증하는 인수합병 활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주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이 가속화되는 인수합병의 주기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M&A 총액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2025년도 동기 대비해서 32%가 증가되고 있는데 발표된 거래 건수는 한 12%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완화된 금융 여건, 꾸준한 경제 성장 그리고 CEO의 자신감, 우호적인 규제 환경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 매달 거래 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시대에 기업 친화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인수 대상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아직 평균 이상의 인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주식 분석가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인수될 확률이 최소 15% 이상으로 판단한 71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1분기 말 이후에 동일 가중 S&P 500 지수를 한 8%는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는 7월 1일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갱신했는데 헬스케어 부분의 인수합표 그다음에 경영진의 인수합병에 지지 발언 등이 잇따르면서 생명공학 기업들이 주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TMT 이런 것들 기술이라든지 미디어 통신 부분에 잠재적인 인수 대상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산돼 가고 있다. 이게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꼭지를 칠 때가 주가가 일단 다 와간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IMAX가 있고 코노코 필립스, 그다음 프리모트 맥모란 있고 다이먼드백이라든지 옥시덴트 페트럼, SBA 커뮤니케이션, 뉴타닉스라든지 다이나트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말인데 지금 이제 현재 인수합병의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봤을 땐 여전히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갈 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그래서 향후 몇 달 동안 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심리가 악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인수합병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중간 지점이 있으니까 아직도 주가는 달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 심화에 힘입어서 2030년도까지 서버의 CPU의 총 시장 규모가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등급 주면서 350달러의 목표 주가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베라 출시를 갖다 현 AI 사이클의 핵심 인프라로 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AMD에 관해서도 EPYC의 서버 제품금 이런 것들이 목요일에 열리는 AI 2010년도 대회를 통해서 기업 시장에서 어떤 성능을 중심으로 전략이 우위를 점할지 적극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에이전트 기반의 AI가 지금 현재 완료 시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지 아니면 렉당 에이전트 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지 그 여부다 그렇게 말하면서 엔비디아의 베라 CPU는 전자의 관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즉 말해서 AI 에이전트의 완료 시간에 따라서 설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8개의 맞춤용 올림푸스 ARM 기반의 코어, 그 다음에 세컨당의 1.2T의 메모리 대역폭, 그만큼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테라바이트 당에서 초당 3.4 테라바이트의 온칩의 패브릭 대역폭을 결합했고 루빈의 GPU, 그 다음에 그로기 LPX, 스펙트럼의 스위치, 블루필드의 스토리지, 그 다음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이런 카드를 포함해서 6개의 AI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진 공동 설계 시스템의 일부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베라의 핵심인 단일체의 컴퓨팅 다이가 확장 가능한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라든지 완료 시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속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또한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순수 처리랑 수치가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사의 툴이라는 칩 자체가 100kW 규모의 시스템 구축 환경에서 엔비디아의 베라 기반 칩보다도 2.4배 높은 레벨의 처리량을 제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니스 같은 경우는 3.3배까지도 확대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MD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프레임워크는 지연 시간이란지 스레드별 진행률, GPU의 활용률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AMD는 프레임워크는 동시성, 처리량, 서비스 밀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좀 다른 각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까지 승자를 갖다 섣불리 선언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목요일에 열리는 AMD의 AI 2026년도 대회는 벤치마크 결과라기보다는 업계의 담론 형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벤치마크 비교보다는 업계에서 선호되는 그런 측정 기준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에이전트당 지연 시간 또는 렉당의 에이전트 수 이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이 구매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CPU 투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보아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이다. 다음 격전지는 AMD와 인텔은 기업 환경에서 x86에 기반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자, 이러한 구조적인 이점의 AI가 모델 추론을 단계를 넘어서서 확장됨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가 모델 추론에서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확장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베라에 대해서도 ARM과 x86의 명령의 섹터 논쟁에서 장기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이냐, 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판가름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엔비디아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50 목표 주가가 담긴 낙관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공동 설계 논리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라는 독립형 CPU로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통합 AI 시스템 연결 조직으로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베라 루빈의 지금 GPU 이런 것들이 엔비링크의 패브릭을 통해서 가치를 증폭시킨다. 렉 단위의 단순 처리 비교야만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강점이 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에 열리는 AMD의 AI 2026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기업 구매자들의 기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MD의 직접적인 논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지연 시간 논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4년 안에 4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버 CPU 시장의 투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때가 한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뱅크 아메리카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 주식을 정말로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쉽게 못 가는 이유도 한번 봐야 되겠죠. 매출과 매출의 성장률 있죠. YY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매출의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7년도가 82%로서 좀 올라가다가 요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42, 22, 16, 13으로서 꺾여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의 성장률이 꺾여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는 조금 일단 가치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이제 꺾이고 있는 모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성장률 있죠. AMD의 지금 이제 성장률 한번 보시면 검은 그래프이죠. 요거 자체는 좀 내려가다가 2028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자, 물론 매출하고는 잽이 안 되고 있지만은 매출의 성장은 15%에서 45%까지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은 AMD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가고 있는 입장이 이런 입장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있죠. EPS를 봤을 땐 EPS 대 에스티메이트는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는 이렇게 플랫 되고 있는데, 자, 4.77 정도 되고 있다가 2017년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2018년도도 올라가고 있죠. EPS 2019년도도 올라간다. 자, 일단 주가 자체가 가기는 계속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자, 그런 것이 EPS의 성장률에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는데 제가 아까 보셨듯이 성장에 따라서 올라가는 폭은 조금 일단 AMD가 더 빨리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금 사서 나중에 지불하는 이 주식의 상승세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스타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 있죠. Buy Now Pay Later. 그 회사는 일단 어펌 홀딩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해 등급과 목표 주가 $100를 제시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한 34%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펌에 확대되는 템 시장, 그 총시장 규모라든지 복합적인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다양한 선택권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만나는 독특한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펌의 성장 잠재력 중에서 높이는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규모가 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선구매, 후결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보더라도 템 시장 규모가 상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펌의 빠른 제품의 출시 속도 덕분에 템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업종, 채널, 가맹점 등으로 끊임없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에서는 BNPL이라고 부르고 있죠. Buy Now, Pay Later 이런 것들의 전자상거래 매출의 약 5%, 전체 카드 결제의 1%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아마존, 쇼피파이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BNPL을 갖다 활용해서 전환율과 주문 금액을 높여가면서 아무래도 이런 결제 방식 자체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35명이 일단은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7명이 스트롱 바이고 19명이 바이 그 다음에 9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평균 가격은 한 $90 정도를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클라우드 일단 인프라 관련 주식이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세를 많이 보였는데 트위스트 같은 향후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하기는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131에서 $126로 낮추고 있다. 그래서 58%의 상승 여력이 있다.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방형 모델, 그 주권형 AI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도입이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고 자, 코이브는 업계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네오클라우드 대비해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들. 자, 셋째는 현재 6년 주기에 GPU의 감가상각이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추가적인 마진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한 3가지 정도가 모여 있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했던 이유 자체가 5월 초에 1분기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채 증가는 코이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7월에는 메타가 자사의 과잉 인공지능 컴퓨팅 용량을 갖다가 제3자 개발업체에 매각해서 코이브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하면서 또다시 하락을 했죠. 자, 그럼에도 코이브의 클라우드 용량 고객사인 메타의 이러한 움직임이 예상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메타의 시장 진출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로 보일 수 있겠지만 메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메타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기업들의 해당 컴퓨팅 용량을 갖다가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큰 문제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9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8명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18명이 바이, 그 다음에 11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한 140불 정도가 지금 이제 평균 가격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중대한 변곡점에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번스타인이 한 애널리스트는 향후 몇 분기 안에 의미 있는 반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좀 하락했던 이유가 엣지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수요를 충족할 칩 부족, 그 다음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제약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646로서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62%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소가 다음 주 6월에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견실한 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하락 우려를 갖다 해소할지 여전히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 속에서는 하락 위험이 거의 없는 유일한 기업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이 내려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소 자체가 더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엣지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매출 자체가 회사 전체 지출의 증가분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엣지의 총 마진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들. 엣지는 특별히 지금 GPU, CPU와 GPU의 용량 제약이 심각한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소는 메모리 가격이 좀 문제에 직면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소는 아무래도 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 코파일럿이 최첨단 모델 아래에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를 제공하여서 지금 현재 AI 모델을 전환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600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텔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뜨거운 AI 수요, 그다음 부진한 PC 시장사에서 경쟁 구도로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여전히 주목할 만한 그런 상승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인텔의 CPU에 대한 강력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인텔은 목요일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까지 186% 급등했지만은 6월 22일에 기록한 최저 종가 대비로는 한 25%가 하락돼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6월에 분기 매출이 144억 달러, 그다음 주당 순이익이 22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인텔의 CPU는 올해에서 가장 월가에서 인기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CPU 수요 증가가 자, 목요일에 인텔의 실적 호조를 갖다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CPU는 에이전팅 AI에 필요한 추론의 워크로드를 실행하는데 필수적이지만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인텔의 성장 가능성이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에 달려 있고, 자, 인텔의 이 칩의 가격 자체가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인텔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사업 자체가 6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8% 증가한 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팩세스에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CPU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이러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전 실적 발표에서도 올해 초에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은 후에 공장의 CPU 생산량을 개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 자, 그게 중요하겠죠.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서브용 CPU지만은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것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개인용 컴퓨터 CPU의 전망 역시도 다소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서버용 CPU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메모리칩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PC 생산 이제 출하량이 모두 감소되고 있는데, 인텔은 제한된 프론트엔드 웨이프 공급량을 PC 칩보다는 서버 칩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으로 인해서, 높은 메모리 가격으로 인해서 하반기 PC 조립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퓨팅 사업부가 전통적으로 이 시장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시기에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C CPU를 포함한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의 컴퓨팅 사업부는 2분기 매출이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7%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인텔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사업에 대한 이러한 전망을 내놓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서버칩 분야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제조 역량 개선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러한 잠재적인 실망감을 상쇄할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서버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텔은 6월에 18A-P의 변경 노드가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칩의 제조 공정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초기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칩 설계자와 구글 사이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텐스 처리 장치의 잠재적 고객으로도 거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텔 파운드리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RBC 캐피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인텔이 지난 4월에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제조의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이러한 전망이 더욱더 고무적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는 인텔의 프리캐시 프로와 마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은 2분기에 매출의 총 이익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해서 하락한 수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인텔은 이러한 하락의 원인을 불량치 판매로 인한 일회성 재고 할인으로 효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분기에 기록한 29.7%의 매출 총이 이익률에서는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웹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높은 반도체 가격, 인텔이 다양한 제조 공정의 수율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텔의 마진이 월가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은 웨이퍼 하나에서 생산되는 사용 가능한 칩의 양을 의미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봤을 때 인텔은 6월 분기에 매출이 144억 달러, EPS가 22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